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김형준입니다. 어쨌든 저희 이 심포지엄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저희 이제 삼성 SMC 스트로크 센터에 이제껏 한 10년 정도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앞으로 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스탯3랑 뭐 한라인을 데이터를 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탯3 이제 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IA 스롬벡토미를 연도별로 쭉 봤을 때요,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봤는데 한 크게 3번 정도가 IA 스롬벡토미의 숫자가 증가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가 확 한번 증가됐었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가 한번 증가됐었고 19년도는 왜 감소된지 모르겠습니다. 19년도에 서훈 교수님이 안 계시긴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감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비드 19 시대에 가면서 점점 이제 기저 효과가 있으면 또 23년도에 한 번 더 오르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뜯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연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4년도에 멀시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나오고 2012년도에 솔리테어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솔루무나 테크닉, 어댑트가 점점 개발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RCT들이 점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에 얼리 타임 윈도우의 IA 스롬벡토미에 대한 RCT가 시작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롬벡토미가 우월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5년도에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의 RCT가 나왔고 여기서 EVT가 좀 더 우월한 성과들을 보여주면서 15년도에서 16년도에 이렇게 스롬벡토미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던과 디퓨즈 3가 이제 발표가 되고 타임 윈도우를 확대해서 24시간까지 확대를 해서 스롬벡토미를 했을 경우에도 환자가 좋은 아웃컴을 보이는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 병원도 바로 적용을 해서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스롬벡토미의 개수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코비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 IA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스케믹 코어, 그러니까 라지 이스케믹 코어 임팍션에서도 RCT를 진행을 했고 포스테리어 서큘레이션에서도 RCT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연구들을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론 코비드 19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긴 했지만 22년도에서 23년도에 스롬벡토미의 개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스탯3라고 해서 새로운 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한 다음에 좀 증가가 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서는 당시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던과 디퓨즈 3 가이드라인 어떤 클리니컬 엘리저빌리티 크라이테리아에 맞춰 가지고 환자들을 등록을 했었고요. 기존에 22년도까지에는 저희의 스탯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개 큰 동맥, 그 다음에 경미한 허열, 아스펙트 6점 이상, 6시간에서 24시간까지에 맞춰서 디퓨전 펠프전 미스매치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A 스롬벡토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라지 이스케믹 코어에 대해서는 6가지의 RCT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결과들이 다 나와서 이미 메타까지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90일 MRS에서 0에서 3, 0에서 2, 그 다음에 90일 모탈리티, 그 다음에 심토마틱 ICH에서도 라지 이스케믹 코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EVT가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아스펙트 6점 이상, 어떻게 보면 이스케믹 코어가 작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스펙트 4점 이상으로 변경을 했고 이스케믹 코어 볼륨 같은 경우는 70mm 이하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100mm 이하를 대상으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최근 증례를 보게 되면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20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우측 위암 언어 장애를 주소로 내원했고 처음에 이제 아스펙트 스코어가 5점이었습니다. 5점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전에 저희의 프로토콜에서는 대상자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가능한 환자라고 분류가 돼서 시술을 했고요. 성공적으로 리캐널리제이션을 했고 24년도 9월 11일 외래 기록을 보게 되면 MRS 한 3점 정도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었고 24년도 11월 19일 외래 기록을 보면 거의 독립적으로 혼자 걸을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좋아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프로토콜을 바꿈으로써 이런 환자들도 좀 더 좋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바질라테리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4개 정도의
RCT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메타 아날리시스도 하게 됐고 베슬러 아테리 오클루전에서 6시간에서 24시간 환자들한테서도 EVT를 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나온 게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토콜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시간에서 24시간 환자에서도 PC 아스펙트가 6점 이상인 경우에는 NIC 수가 10점 이상이고 PC 아스펙트가 6점 이상인 경우에는 EVT를 시행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이제 프로토콜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메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 개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RCT 4개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RCT들에 대한 어떤 환자의 등록 기준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케임 메보를 제외한 것은 대부분이 약간 디퓨전 펄퓨전 미스매치, 그러니까 즉 이제 살릴 수 있는 티슈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했고요. 이스케임 메보만이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12시간 이내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때 당시에 이런 4가지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어떤 기준들에 맞춰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해서 저희가 M2, 3, A1, 2, 그다음 P1까지 어떻게 보면 대상자를 좀 확대를 했고요. 하지만 이 환자들한테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미스매치 어떻게 보면 디퓨전, 펄퓨전 미스매치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EBT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2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케임 메보랑 디스탈에서 어떻게 보면 NEJM에서 결과가 나왔고 두 RCT 둘 다 EVT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ISC에서는 디스카운트 가지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서도 물론 이제 또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이런 미디엄 베슬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RCT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여기서도 나중에 에디토리얼 보게 되면 약간 셀렉션 바이어스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어떤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이 RCT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환자를 셀렉션하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도 RCT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프로토콜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증례를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94세고요. 1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좌측 위약 및 의식 저하를 주소로 내원했고 M2의 오클루전이 있었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EVT를 시행을 해서 리켄을 했고 그 이후에 외래로 왔을 때는 혼자 화장실 식사 다 가능한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게 되면 M2에서는 M2 가지고 좀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M3에 대한 이런 증례도 가지고 왔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처음에는 NIC 스코 8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M3에 오클루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텐트 리트리버를 했고 리켄이 된 다음에 24시간 후에는 NIC 스코 3점까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셀렉션을 하게 되면 환자가 좋아진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RCT 2개가 나오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시간 이후인데요. 24시간 이후에는 아직은 RCT들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냥 이런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 보게 되면 디퓨전 펄퓨전 미스매치가 있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티슈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론벡토미를 했을 경우에는 스론벡토미를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아웃컴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던, 디퓨전 3, 이스케이프의 어떤 이런 크라이테리아에 맞춰 가지고 환자들을 등록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등록을 한 환자들한테서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24시간 이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좋은 펑셔널 아웃컴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4시간 이전과 이후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보게 되면 24시간 이후에도 스론벡토미를 하는 게 특정한 환자들한테서 특히 이제 살릴 수 있는 티슈들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충분히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RCT에서도 보게 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저희가 등록 기준을 하고 있고 NH 스코어 6점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고 난 이후에 발표된 이런 프로토콜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프로토콜을 짜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지 어쨌든 저희도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변경된 프로토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케믹 코어가 70mm 이하, 그다음에 미스매치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EVT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례를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8월 11일 날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처음에 내원을 했습니다. 처음 다른 병원에 먼저 내원을 했고 저희 병원 팔로우업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다이렉트 전원 문의가 왔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12일 날 받지를 못하고 13일 날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 환자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거의 증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환자가 와서 봤더니 NH수가 12점이었습니다. 처음 차트에서는 5점이라고 했는데 이 5점을 믿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약간 디퓨전도 좀 증가가 돼 있고 디스탈 RC에 오클루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저희가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스텐트, 레스큐 스텐트를 깔고 나와서 환자가 지금 걸어서 외래를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퓨전 볼륨이 많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45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리켄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오기 전에 22년도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들을 덧붙여 가지고 지금 23년도, 24년도 이렇게 25년도까지는 변경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이제 CP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탯3의 프로토콜을 하고 지금 저희가 스롬벡토미를 한 결과 총 82명을 했는데 스탯3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환자들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에서 추가로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메보가 14명이었고 라지 이스케믹 코어가 2명, 그다음에 바질라테리 오클루전이 1명, 그다음에 24시간 지나서 한 환자들은 2명이었고 리켄은 거의 84%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메보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페이버러블한 클리니컬 아웃컴 MRS 0에서 2점도 14명으로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여러 가지 논문들을 리뷰하고 CP를 제정을 해서 CP를 바꿔서 한 결과 11명을 또 새로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꽤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인은 저희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한 시스템인데요. 119 구조대에서 사전 연락 단계입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먼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신경과 당직이한테 다이렉트하게 먼저 연락이 되고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뇌졸중의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환자를 오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실을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응급의학과를 거치지 않고 스탯 체계를 바로 가동을 하게 되고 저희가 직접 저희 신경과 당직이가 직접 환자를 확인하면서 스탯을 진행을 하고 전담팀 및 전용 병상을 확보하면서 스탯 시스템에서 바로 편입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도 5월부터 이제 이런 한라인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24년도 12월까지 보게 되면 총 1,797건의 한라인이 있었고 그 중에서 입원은 1,59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경색은 57%, 뇌출혈은 30% 정도가 있었고 비교적 많은 환자들한테서 10%, 동맥내 혈전 재개술 같은 경우는 11%,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11%의 환자들한테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00예를 달성을 했고 꽤나 이송 환자들 중에서 88%에서는 뇌졸중의 진단을 해서 높은 정확도를 꽤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도별 현황으로 이제 보게 되면 16년도 처음 시작을 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거의 200케이스 넘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코비드 19 때부터는 좀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에 막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의정 사태에서 또 지금 24년도에는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배리어블이 있는 상태인데 한라인에서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를 먼저 조금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딱 어제 케이스였는데요. 저희가 거의 작년 1년 동안은 한라인을 제대로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직 자체를 저희 스트록 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뭐 에필랩시 여러 가지 파트들 교수님들이 같이 당직을 쓰고 있다 보니까 한라인을 잘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는 이제 전공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한라인을 막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어제 되게 조금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저희 병원에 원래 팔로우업 하던 환자였고요. 거의 1시경에 갑자기 어큐트 컴퓨전이 발생을 했고 119에서 이그잼을 했더니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가 있었고 라이트 사이드 어쨌든 요 이상이 좀 있었고 저희 이제
한라인으로 저희 전공의 서수연 선생님한테 바로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컨택이 됐고 28분에 ER이 도착이 됐고 저희가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듣자마자 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스트록 CT부터 찍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록 CT를 찍었고 바로 스테투를 액티베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시에 스테투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2시 10분에 TP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시 24분에 NGO실에 도착을 하고 펑처는 도어트 펑처 타임은 74분이었고 퍼스트 패세지 같은 경우는 102분, 프리벌런을 하고 리켄까지는 거의 2시간 만에 환자가 응급실로 오자마자 2시간 만에 했습니다. 저희가 도어트 펑처까지 2시간 만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질 지표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는 리켄까지 거의 2시간 만에 했고 환자가 오자마자 이렇게 오클루전, 예전에 스텐트를 했던 분이신데 프록시말 플로우는 보이는데 디스탈 플로우는 보이지 않고 M1까지 같이 막힌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라서 바로 이렇게 스테투를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에 TFC를 했을 때 디스탈 플로우가 보이지 않았고 여기 스텐트 부분에 이제 벌런 엔지오플라스티를 한 다음에 했을 때도 M1에 오클루전이 있었는데 벌런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사실 TPA를 썼기 때문에 M1 같은 경우는 저절로 리켄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MR을 찍었고 환자는 이렇게 약간의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리켄이 된 상태에서 플로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 어제는 NSS코 21점인데 오전까지 좋아지고 사실 환자는 거의 많이 제가 오후에 지금 방금 보고 왔을 때도 환자는 더 좋아져가지고 거의 이제 증상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라인을 빨리빨리 연결해가지고 환자가 빠른 시간에 거의 2시간 만에 증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한 2시간 반 만에 리켄이 돼서 환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탯3와 한라인의 의정 사태 후에 필요한 결과에 대해서 좀 필요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성형외과도 아니고 되게 필수 의료긴 한데 항상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 떨어집니다. 코비드가 있을 때도 떨어지고 의정 사태가 있을 때 떨어지고 이 환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하는데 저희는 항상 잘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개정들을 해서 항상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는 항상 환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번 의정 사태에서 이런 한라인이 줄어든과 동시에 IA 스럼벡토미도 24년도 상반기에 확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어들게 됐고요. 뭐 안 할 수는 없는 환자들인데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잘 치료가 됐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이런 사태에도 계속 변화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의료적이고 꼭 필수적으로 환자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저희가 한라인을 잘 운영한 거는 서수연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전공의가 딱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요거는 챗GPT한테 의정 사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그냥 되게 의미 없는 대답을 막 이렇게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되게 여기에 더해서 아주 잘 트레이닝된 어떤 신경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필요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급실에 전담하고 있는 뇌신경 전문의가 상주가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데이터들 이때까지 보여드렸고 저희가 이때까지 되게 환자들을 노력을 해서 좋아지게끔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응급실 전담에서 뇌신경 전문의가 있어서 튜머도 보고 스트로크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향후에 정말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것도 챗GPT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다음 챗GPT에서 응급실 전담 뇌신경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챗GPT한테 아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 사람이 뇌신경 전문인지 어떻게 알아? 다시 한번 그려봐. 이상하게 그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달라고 했더니 챗GPT가 다른 거는 다 변화 없이 딱 명찰만 하나 달아줬어요. 명찰만 뉴럴로지스트 뭐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약간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 어떤 뇌신경 전문의가 상주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갈 방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